안녕하세요. 거의 한 2달 만에 이제 영상을 좀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무탈하시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요즘 최근까지 태풍 좀 지나가고, 비도 되게 많이 온 것 같고요. 그죠? 코로나는 또 여전히 이제 기승을 좀 부리고요. 올해 다 한 건 아니지만 이제 올해, 나중에 이제 연말 돼서 올해를 한번 지나보면은 다른 해보다는 참 많이 힘들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날이 더워서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생각도 못 했는데요. 이제 날도 좀 선선해지고 해서, 그리고, 요즘 8.15 광복 집회,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백신이 어떠고,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좀, 해볼까. 그래서 이 영상을 좀 준비하게 됐는데, 아마, 요 영상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얘기가 이제 도입부 정도가 되고요. 아마 몇 편 정도가 좀 시리즈로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 한번 조금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백신이란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백신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제 항생제라는 말이 있거든요. 요거는 좀 우리가 구분을 좀 해야 될 겁니다. 같이 이제 혼용해서 쓰는데요. 완전히 딱 100%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제 백신은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어떤 질병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겁니다, 이게. 오랜만에 쓰니까 글씨가 손이 떨리네요. 항생제는 그에 관해서 이제 세균 같은 경우. 세균은 흔히 이제 박테리아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차이점이 나죠.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이 백신은 예방이죠, 예방.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게 치료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을 퇴치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치료제, 약이 아니죠. 어떤 바이러스에 의해서 질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투약을 해서 그 질병에 걸리지 않거나 걸리더라도 아주 약한 증상으로서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예방 차원이 있는 거죠, 백신은. 그래서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 독감이 유행한다 그러면 이제 독감 예방 주사를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이제 예방 백신인 거죠. 그래서 이제 독감을 보통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하는데, 예전에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신종 플루라는 게 이제 인플루엔자의 약자로 해서 이제 신종 독감 그런 식으로 이제 쓰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예방 접종을 합니다. 그때 쓰는 얘기가 이제 백신이고요. 항생제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질병에 걸렸을 때 예를 들어 어떤 특정한 독성을 가진 어떤 세균이나 어떤 박테리아 이런 거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생제라는 거를 맞죠. 그러면 이제 치료가 된다든지, 심각한 경우에 이제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항생제는 보통 이제 뒤에 마이신이라는 용어가 붙습니다.
그래서 뭐 그 테라마이신 뭐 여러 가지 그 마이신 많이 있죠. 그죠? 그런 게 이제 그 세균을 퇴치하기 위해서 치료제 역할을 하는 그런 거를 이제 보통 이제 항생제라고 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인류가 아주 위협을 받게 된 가장 큰 그 사건 같은 경우가 그 1차 대전 무렵에 그 스페인 독감이 유행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피해를 좀 봤다고 하고요. 그때 1차 대전에 의해서 사망한 그 군인들 숫자보다 그로 인해서 사망한 그 사람들의 숫자보다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 사망한 숫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어떤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마도 스페인 독감 이후에 가장 강력한 인류를 어떤 위협하는 그런 존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그 독감이니까 인플루엔자니까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감염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거는 유명하죠, 아주 그 흑사병이죠, 그죠? 이제 패스트라고도 하고요. 이게 대략 14세기면은 그 1300년대죠. 그 유럽에 전체적으로 유행을 해서 거의 한 반 가까이가 사망을 했죠. 사실 유럽만 그 피해를 본 게 아니라 그 중국도 상당히 많이 피해를 봐서 거기도 뭐 거의 한 인구가 한 반으로 줄었다는 뭐 그런 기록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대단히 이제 심각했죠. 요거는 그 패스트균에 의해서 그 쥐에 의해서 매개체가 돼서 인류한테 이제 인간한테 감염이 돼서 그렇게 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이죠. 요거는 세균에 의해서 된 겁니다. 그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해서 된 거고요. 그 유럽 같은 경우가 아주 특히 피해를 좀 많이 봤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런 질병이 그 전염병이 걸면 이 전염병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 사람이 왜 죽어나가는지를 몰랐죠. 원인을 몰랐죠. 그래서 과거부터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자연현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과학적인 설명,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에는 대단히 이제 그 과학 지식이 발달을 하지는 못해서 설명을 못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명할 수 있었던 거는 오로지 이제 신에 의한 지진이 일어나도 뭐 신의 징벌, 그죠? 큰 뭐 폭풍우가 닥쳐도 역시 신에 의해 그렇게 설명을 했죠. 왜냐하면 몰랐으니까. 그래서 이 흑사병 같은 경우도 신의 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 교회나 성당에 모여서 그때 당시에는 그 개신교는 없었으니까요. 일단 뭐 하여튼 그냥 일반 교회라고 하죠. 뭐 개신교 교회뿐만 아니라 뭐 성당도 다 교회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니까 종교 시설이니까. 하여튼 종교 시설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 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많이 모여서 밀집된 거죠. 그러면은 이 전염병은 우리가 지금 겪어보건대 흔히 얘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한테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전염이 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균이라든지 바이러스가 옮기지 못할 만큼의
거리를 떨어져 있으면 그 전염병을 좀 진압할 수가 있는 건데, 그 당시에는 그런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밀집된 공간에서 기도하면 낫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대다수가요. 그래서 더 피해가 아주 컸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거의 한 70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이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요즘처럼 인류가 달나라에 가고 화성에 무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70년대 말인가요? 그때 미국에서 발사했던 그 보이저 1호인가 2호, 아마 이럴 겁니다. 태양계를 이제 벗어났다고 그러죠. 이런 시대에도 과거에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치료 방법을 믿고 있다는 거를, 요번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요번에 최근 들어서 우리가 좀 많이 봤죠. 좀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매스컴에서 유명한 그 교회에서 참 정부의 어떤 보건 당국에서 얘기하는 거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얘기를 믿는 사람도 일부지만 꽤 있는 것 같고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이런 현상은 미국 같은 데서도 좀 많이 일어나죠. 백신 거부 운동을 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좀 사회적으로 되게 이슈가 됐던 게 있죠. 아나키인가요? 약을 먹이지 않고 아이를 키운다, 그런, 아마 한의사 분이 아마 그거를 처음으로 해서 회원들도 굉장히 많았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대단히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많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백신을 거부하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백신을 맞지 않는 그런 아이들이 늘면서 그동안에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여러 가지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들이 눈에 띄게 이제 늘어나는 그런 현상도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단히 비과학적인 그런 생각과 그런 이제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분들하고 얼핏 얘기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주장을 자신들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그건 그냥 과학적인 사실이야. 그리고 이건 나름대로 이런 사실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사실과 비과학적인, 이렇게 양분해서 하자면, 비과학적인 사실을 동동선상 안에 놓고, 생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과학적인 어떤 사실, 주장, 이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왜냐면요, 과학적으로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입증이 됐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과학의 어떤 목적이 있다면은
어떤 자연현상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아주 합리적인 설명을 하기 위한 거죠. 과학을 연구하고 뭐 과학을 공부하고 하는 목적은 어떤 자연현상에 대한, 여기서 얘기하는 건 그 자연과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 어떤 합리적인 그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설명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인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떠한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가설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입증이 되어야 이제 과학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에서 중력이 가까운 곳에서는 뭐 빛이 휜다고 하는 그 이론적으로 이제 아인슈타인이 그걸 주장을 했을 때 그 과학계에서는 긴가민가 있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제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거치기 전에 일단 어떤 아인슈타인 개인의 한 주장으로서 이제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주장에 대한 얘기를 쭉 살펴보면 타당한 것 같으나 입증이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지난 후에 그 아인슈타인의 어떤 그 이론에 아주 열광했던 에딩턴이라는, 아마 군인인 걸로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에딩턴이라는 사람이 그 아프리카로 날아가서 그때 일어났던 일식 현상에서 태양 뒤편에 있는 그 별빛을 관측하고, 그러면서 그게 입증이 되면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이 완전히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입증이 중요한 거죠, 과학에서는. 그 전까지는 이제 어떤 가설로만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거죠. 그런데 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포장이 돼서 그냥 얘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한 얘기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비과학, 그 어떤 과학이라는 그 포장을 하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전혀 과학적이지 않은 그런 거를 보통 이제 사이비과학이라고 하거든요. 그 위키백과를 찾아보시면은 사이비과학을 치면은 이제 그 유사과학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같은 말인데. 사입이라는 말은 예전에 그 공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사입이란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뭐 그런 전혀 다른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입이가는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도 이제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제 창조과학 같은 경우, 예를 들면요. 이런 예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 여기에 관련된 제가 예전에 겪었던 좀 에피소드가 좀 있습니다. 제가 뭐 과거에 한 20년 가까이 그 입시학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행정 업무, 뭐 교무 업무도 좀 보고 뭐 그랬었는데요. 지금 뭐 이제 은퇴를 했지만 그 당시에 한번 겪었던 그 몇 가지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제가 입시학원 강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이제 과학을 가르쳤었는데, 제가 가르친 반은 아닌데,
어떤 학생들이 한 2명 정도가 저한테 찾아와서 선생님, 저희 선생님이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신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했더니 그 방사능연대 측정이라는 그 챕터가 있거든요. 아마 그 당시에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공통과학에서 아마 나왔든지 하여튼 지금은 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억이 좀 가물가물. 그 방사능연대 측정이라는 게 어떤 유물이라든지 또는 뭐 어떤 암석, 바위라든지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오래된 거냐 그런 걸 이제 측정하는 방법인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우라늄도 있고요. 아주 오래된 것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뭐 몇천 년에서 몇만 년 정도는 탄소 그 방사능연대 측정이라는 그런 방법을 좀 동원하죠. 그래서 전에 올렸던 제가 영상을 보면 아마 거기 그 아이스맨에 관련된 그 영상에서 이제 그 탄소 방사능연대 측정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이제 그 여자 선생님인데 저하고 아마 동갑이었을 겁니다. 연대 측정을 하고 이제 다 가르치고 나서 이상한 말씀을 하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여러 가지 뭐 오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료에 대한 오염도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나는 이게 교과 과정이라 이렇게 가르치지만 사실은 이게 문제점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거는 과학적으로 다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선생님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래서 그 선생님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제가 사실 좀 싫은 소리를 좀 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뭐 종교에 자연이 있어서 어떤 종교를 갖든 그거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과학적 사실로 밝혀진 그런 거를 왜 엉뚱한 얘기를 하냐? 학생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야지. 그런 일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또 제가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그 진화론을 가르칠 때였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제 쭉 하는데 설명이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어떤 학생이 하나 손을 드네. 선생님 그거 진화론은 다 그 사실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깜짝 놀랐죠. 무슨 어디서 그런 소리 하냐? 분명히 뭐 어디서 들었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더니 이제 그 학생이 또 역시 이제 교회를 다녔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에서 교회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뭐 주일학교 선생님 정도 되겠죠. 그죠? 이 진화론은 잘못된 거고 사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진흙으로 뭐 어떻게 해서 이제 뭐 성경에 나온 얘기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뭐 잠든 사이에 갈뼈를 빼서 뭐 이유를 만들었다, 뭐 이렇게 하와를 만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게 맞는 얘기라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되게 어이가 없었고, 근데 이거는 참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거든요. 한 사람이 특히 학생인데 일생 동안 어떤 과학적인 사고, 어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그러지 못한 사고를 하느냐, 비이성적인 사고를 하느냐, 갖느냐, 그런 어떤 갈림길 같은 건데,
그래서 제가 뭐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그러면 너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냐? 교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하냐? 그러니까 뭐 쭈삣쭈삣 하더니 맞는 것 같, 저는 뭐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 교회 선생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빼서 이유를 만들었으니까 그럼 남자의 갈비뼈는 여자보다 하나가 적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뭐 그렇겠죠? 이러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면 너 혹시 병원 갈 일 있으면, 혹시나 병원 갈 일 있으면 의사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봐라. 남자의 갈비뼈하고 여자의 갈비뼈가 서로 같은지 다른지. 선생님 생각엔 아마도 같다고 대답하실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거를 좀 접할 때 되게 씁쓸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를 가지면 백신을 거부해서 자녀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광복절 집회에서 나왔던 그런 어떤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과거에 흑사병이 돌 때라든지 뭐 그럴 때는 다 몰랐으니까요, 그죠? 그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금은 엄연히 이제 과학적 사실로 이제 밝혀졌고 대다수 대한민국에 적어도 아주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 아니면 대부분이 다 고등학교 이상의 어떤 학력을 지니고 이런 교육은 다 받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고가 자꾸 스며든다는 거는 참 뭐랄까요? 하여튼 대단히 씁쓸한 어떤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 창조과학에 대해서 거의 미국에서 처음 출발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진화론이 이제 찰스 다윈에 의해서 이제 처음 얘기가 나왔지만 뭐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어느 정도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도 일부 좀 있었습니다. 다윈 이전에도 아주 대단히 과격한 어떤 생각과 주장을 한 사람도 있어서 교회에 뒀던 타요? 그 대표적인 게 그 브루노 같은 사람인데요. 아마 스위스인가 어디 아마 동상이 있을 겁니다. 그 브루노 같은 경우는 대단히 뭐 외계 생명체까지 어떤 그런 주장까지 했기 때문에 당시 그 교회 미움을 받아서 화형당했죠. 근데 하여튼 다윈하고요. 그 알프레드 월리스라는 사람, 예, 그 두 사람, 찰스 다윈이 알프레드 월리스보다 한 15년 연상입니다. 찰스 다윈이 그 1809년생이고요. 9년생이고 알프레드 월리스가 뭐 한 15년 차이 나죠, 그죠? 대략. 근데 이제 찰스 다윈이 그 유명한 그 종이기원이죠. 그거를 발표한 게 그 1859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이제 51살에 발표한 거거든요. 보통 우리가 보면은 과학자들 같은 경우에 그 어떤 획기적인 그 발견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하거나 어떤 업적을 남긴 나이가 보통 20대에서 조금 늦은 나이가 보통 30대. 가장 좀 특이한 경우가 그 슈레딩거 같은 경우가 아마 40대일 겁니다. 근데 닐스 보어라든지
그 아주 그 양자역학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학자들 같은 경우 대다수가 20대, 좀 늦으면 한 30대 그러거든요. 그 DNA의 구조를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던 제임스 왓슨이 20대였고요. 같이 그 팀을 이뤄서 역시 노벨상 탔던 그 프란시스 크릭 같은 경우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51살쯤에 제가 이제 이거 뭐 갖고 있는 책인데 이게 종이 기원 과거 산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다 읽지는 못했습니다. 뭐 한 3분의 2 정도 읽은 것 같은데 하여튼 책 자체는 하여튼 뭐 어마어마한 책이죠. 그 한 인간의 어떤 그 지식의 양이 이렇게 대단할 수가 있을까 하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발표했는데요. 얘기가 조금 길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좀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윌리스. 죄송합니다. 월리스. 찰스 다윈도 이제 그 처음 아주 이제 그 어떤 진화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을 서서히 갖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논문을 좀 쓰려고 했었죠. 근데 그 영국 사람이고요. 알프레드 월리스는 제가 국적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디서 활동했냐면 저 지금의 그 동남아시아 그 인도네시아 그쪽에서 그 당시에 뭐 그 서방에 그 식민지 거의 이제 식민지로 많이 이제 그 됐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어떤 생물학 연구 뭐 채집도 하고 뭐도 하고 했었습니다. 이 사람. 근데 이제 그런 개념을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개념을 다윈뿐만 아니라 이 사람도 이제 그걸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월리스가 이제 다윈한테 이제 편집을 해서 내가 이렇게 생각한다. 뭐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이런 교류가 좀 있었나 봅니다. 그때 이제 찰스 다윈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자기의 어떤 지식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자연 선택에 대해서 거의 개념해서 이제 논문 쓰고 뭐 하려고 했는데 이미 벌써 자기보다 젊은 친구가 벌써 그러면은 사실 어떤 그 세속적인 그런 욕망은 아니겠지만 과학에서 최초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다윈의 그 주위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어떤 최초의 그 진화론 주장한 그런 타이틀을 놓칠 수 있으니까 빨리 논문을 발표해라. 어차피 당신이 먼저 더 생각을 했었고 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다윈은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대단히 신중한 사람이었나 봐요. 대단히 신중했고 또 하나 그 진화론 자연 선택이라는 그런 개념을 세상에 발표한다는 건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치 내가 살인자임을 고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주장인 거고요. 그리고 잘못됐다가는 또 위험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흠이라든지 그런 게 없게끔 대단히 이제 좀 완벽주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논문을 쓰다 보니까 굉장히 늦어진 거죠. 근데 이 논문을 결국은 이제 이렇게 늦게나마 그래도 요 해에 발표하게 된 계기는 이제 월리스의 어떤 와의 교류 때문에 그 발표를 했답니다. 그래서 뭐 공동 저작을 했는데 지금은 뭐 진화론 하면은 거의 찰스 다윈주의자 뭐 그렇게 얘기하죠. 월리스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어떤 뭐 약간 좀 신비주의에도 좀 빠지고 뭐 그랬었나 봐요. 그 이후에 대단히 뭐 인격은 훌륭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조명은 좀 덜 받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동남아시아, 그 인도네시아 그쪽하고 이제 호주하고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인도네시아 쪽 섬들하고 호주에 있는 그쪽에 있는 그 생물들의 어떤 그 차이점이 좀 두드러졌나 봐요. 그래서 그 아시아 쪽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 쪽하고 오스트레일리아 쪽하고의 생태계의 그 차이가 나는 그런 선을 그 월리스 선이란 그 명칭으로 지금 이제 남아있죠. 하여튼 이제 뭐 좀 제가 이제 앞으로 이제 강의할 영상에 올릴 주제는 이제 뭐 아셨겠지만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얘기하자면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있죠. 아까 얘기했지만 창조과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로 차 끌고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요, 가끔가다 창조과학관이라는 그런 팻말 같은 게 제가 2번 본 것 같은데요. 몇 년 전인지 그건 참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뭐 공원이 있는, 그런데 이런 창조과학관이라고 있길래, 그때 공원에서 이렇게 좀 다니다가, 보고 호기심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로, 사람과 공룡이 함께 살았다고 합니다. 정말 좀 황당하죠. 왜 이렇게 이제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됐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하면요. 제임스 어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주교인데요, 주교. 아일랜드 주교. 1600, 한 50년경에,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인류를 만들어낸 게 기원전 4004년이다 그래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럼 근거는 뭐냐? 그 성경의 그 앞부분에 창세기예요, 그죠? 제네시스죠, 창세기. 거기에 이제 아담부터 해서 그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중에 거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뭐 몇백 년 사는 건 아주 우습죠. 그 중에서 가장 오래 산 게 무드셀라죠, 무드셀라. 그래서 미국인가 어디에서 그 노화 방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무드셀라 프로젝트인가 그렇게 명칭을 붙인 걸로 제가 좀 기억하는데요. 하여튼 몇백 년씩 삽니다. 그리고 뭐 300살, 400살 돼서 아이들도 낳고 막 이러죠, 그죠? 좀 황당한 얘기지만요. 근데 이제 주교니까 그걸로 사실로 믿고 A라는 사람이, 아담이 몇 살부터 몇 살에서 그 다음에 애를 언제 낳고, 그래서 그거를 쭉 짜맞춰 본 거예요. 그랬더니, 역순으로 쭉 하다 보니까 기원전 4004년. 그러니까 천지창조가 일어난 거는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근본주의에 빠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사실로 믿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짜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 이제 공룡의 화석이 나왔다. 그거는 이제 노아의 방주, 그 홍수 때 다 죽음을 당한. 그러니까 이제 공룡하고 과거 인류가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학적으로는 6,500만 년 전에 공룡은 멸종이 된 거죠, 사실.
그랬는데 이제 이런 주장 너무나 상반된 주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유튜브에 보면은 왜 그 김모 교수님이라고 열심히 이제 이 얘기에 대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 분도 좀 계시죠.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대명천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성에 우주선을 보내는 이런 세상에 이런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런 거를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참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거죠. 본인뿐만 아니라 주위 어떤 자식이라든지 또는 뭐 부모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거고요. 그죠? 몸이 아프면 약을 먹거나 병원에 가거나 또는 예방을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그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이 뿌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한 몇 편에 걸쳐서 그 진화론에 관한 얘기를 영상에 좀 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명백하게 밝혀진 과학적 사실이라는 그러니까 진화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과학적인 성과도 대단히 많고요. 그리고 과학적인 어떤 증거들도 정말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이런데 여기서 주장하는 어떤 증거는 단 한 가지도 없죠. 예.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 계속 뭐 이 얘기 좀 진화론 얘기 좀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